알겠습니다. 21대 대선이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6월 2일 자정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거대 양당 후보 외에 제3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이준석 후보 정도만 거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남은 후보가 4명 정도 더 있기는 합니다만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도 이준석 후보 정도인데 앞으로 좀 어떤 그림을 예상을 하시나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으로 약간 이제 오히려 이게 주말 동안에 이런 내홍이 불거지면서 젊은 보수층은 이준석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갔으면은 정말 1대1 구도해서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없어졌고 아마도 그래도 득표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5% 6% 어쨌든 10%가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두 자리 숫자 득표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유권자 분포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계층, 특정한 분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죠. 청년이라든지 아예 타겟을 이렇게 명확히 정해서 예. 네.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적인 어떤 기량,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볼 때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있을 걸로 기대는 됩니다. 네. 예, 득표도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두 자릿수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많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원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 개혁신당이 이게 보면은 약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물론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또 전통적인 지지 연령대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를 했던 시절에 좀 유입이 됐던 상대적으로는 좀 젊은 당원들 이런 분들은 좀 실망하면은 바로 당원 네. 탈퇴하기도 하고 네. 새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9일 만에 늘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빠른 속도 아닌가요? 7만 8만 수준의 당원 규모인데 10,000명이 늘었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늘은 거죠.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딱 10배인데요. 그럼 10만 명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저희 쪽으로 생각을 하면. 비율로 따지면 예, 네. 엄청난 일이 개혁신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겁니다. 그쪽은. 역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이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7월에 전당대회 할 때는 84만 정도였거든요. 예. 저희 당 당원 숫자가. 네. 이번에 76만 정도였습니다. 한 8만이 빠진 거. 이유는 계엄 사태 이걸 지나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빠졌고 또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또 대통령 탄핵시켰다고 또 빠진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네. 당원들 생각이 다 같은 한 방향일 수는 없으니까. 10%가 줄었는데 이제 저쪽은 또 10%가 늘고 물론 네. 절대 숫자는 10분의 1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이런 그 정치 적극 관여자들의 이동도 네.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여기도 안내를 띄워드립니다만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곧 출정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바깥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난리통 속에 전국 순회를 소도시 순회를 또 마쳤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지역들을 좀 공략하면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창녕을 또 찾아서 홍 시장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통화한 일화를 공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상대 후보는 되게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죠. 저 입장에서야. 예. 저 상대 후보는 저쪽 멀리 출발선을 옮겨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신발끈도 다 못 맨 상태에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가뜩이나 지지율 차원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 남은 기간 동안에 따라갈 수 있느냐는 생각도 할 거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전술들이 아픈 부분이 많아요. 저희 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당을 탈당하고 당과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유력 정치인의 고향을 찾아서 그분과 통화를 한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지겠느냐. 거의 이겼다는 걸 확인해 주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는 상대편도 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려는 전략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받아들여지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요. 그 가서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픈 얘기 같아요. 이 국민의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본인 입으로 꼭 했어야 되는 그러한 비난은 또 따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기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물론 이제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제발 좀 빨리 가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아직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이야? 오늘이 첫날이야?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빨리 그냥 내일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네. 급하니까 본인 배우자 재판도 뒤로 미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뭐라도 걸릴까 봐. 이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고는 대선 전에 나오기 좀 힘들어진 상황 같고요. 그건 끝났고요. 네, 예. 그건 끝났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선고 날짜도 미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전현희 의원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냥 이재명 후보 부부를 어떻게든 좀 감싸려는 말이 나오고 뭐 법안까지 발의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그쪽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당정 갈등 시작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당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 권력처럼 보이니까 너도 나도 뭐 배우자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치는 건데 권력이 다 그런 거죠. 뭐. 예. 저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좀 어떨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을 해서 답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어떤 행보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가 결정될 거다. 일단 뒤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돕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돕냐? 선대위에 들어가서 어떤 직함을 갖고 돕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표시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1등, 2등으로 나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 후보 교체 소동을 벌일 만큼 애매모호한 언사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그 덕으로 당선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성찰을 요구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명분이 성립이 된다. 네. 그 세 가지 요청에 대한 답이 우선이겠다.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보관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